2026년 대한민국 서점가를 그야말로 강타했다는 이름, 바로 수주키 유이입니다. 2001년생 작가가 그것도 단 30일 만에 썼다는 이 소설이 어떻게 이동진, 신영철 평론가 같은 최고의 전문가들마저 열광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 바로 이 책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에 대한 여러 서평과 리뷰들을 쭉 보니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AI가 쓴 글인지 사람이 쓴 글인지 구분하기 힘든 시대, 또 온갖 정보 속에서 뭘 믿어야 할지 피로감을 느끼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어쩜 이렇게 정확히 꿰뚫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평생 괴테만 파고든 세계적인 석학이 어느 날 홍차 티백에서 발견한 출처불명의 괴테 명언,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된 지적인 추적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지 오늘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이 소설은 단순히 잘 쓴 책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랄까요?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기준은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잖아요. 이 소설은 그 홀간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는 아주 지적인 도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도발. 그 표현이 정말 딱이네요. 사실 저도 읽으면서 머리가 좀 복잡했거든요. 워낙 방대한 인용이랑 현학적인 내용이 막 쏟아지니까요. 그래서 이 소설의 거대한 세계를 제대로 탐험하기 전에 일종의 나침반이 될 만한 핵심 키워드 3가지를 먼저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만 붙잡고 가면 길을 잃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복잡할수록 핵심을 꿰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단연 권위입니다. authority.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한 문장의 힘, 그게 과연 내용 자체에서 나오는 걸까? 아니면 그 말을 한 사람의 이름값, 즉 권위에서 나오는 걸까 하고요. 주인공 도이치 교수를 보면 정말 그 질문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괴테 학자인데도 정작 자기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잖아요. 이 문장에 감동한 내 마음이 진짜가 되려면 이건 반드시 괴테가 한 말이어야만 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서 읽는 내내 좀 답답하기도 했고요. 바로 그 답답함이 작가가 노린 지점인 거죠. 도이치 교수는 그 명언에 깊이 감동했지만 괴테라는 그 권위의 보증이 없으면 자리 감정조차 싸구려 취급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명언들. 스티브 잡스가 말했다. 워런 버핏이 말했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 내용의 진위나 맥락을 따지기 전에 일단 믿고 공유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름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러네요. 내가 좋은 문장이라고 느끼는 거랑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라서 좋다고 느끼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소설 제목,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이거 자체도 그런 세태를 비꼬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제목 자체가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예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어떤 주장을 할 때 설득력이 좀 부족하면 괴테가 말했듯이 라고 덧붙이는 오래된 농담이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요? 네. 괴테가 진짜 모든 걸 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괴테의 권위를 빌려 쓴다는 현실을 꼬집는 거죠. 제목부터 권위의 허상이라는 핵심 주제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셈입니다. 권위의 허상이라. 정말 날카로운데요? 그런데 그 권위라는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원본이 무엇이냐는 문제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괴테의 원본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친 결과물일 수 있으니까요. 이 원본의 문제, 이게 두 번째 키워드가 되겠네요. 네, 자연스럽게 두 번째 키워드인 번역과 맥락, translation and context로 이어지는군요. 소설 속 문제의 명언을 다시 한번 볼까요? Love does not confuse everything, but mixes. 이게 과연 원문일까요? 어쩌면 독일어 원문이 있었을 거고 그걸 누군가 영어로 번역했을 테고 심지어 홍차 팁의 꼬리표라는 그 좁은 공간에 맞게 축약까지 된 결과물이잖아요. 맞아요. 주인공 도이치 교수 스스로도 이 문장을 다시 독일어로 또 일본어로 번역해 보면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죠. 사랑은 모든 사물을 잼처럼 혼동시키지 않고 샐러드처럼 혼연일체로 만든다는 식으로 자기만의 해석을 덧붙이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같은 문장인데도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뉘앙스가 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작가는 원본, 오리지널이라는 신화 자체를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고전, 성경이나 불경조차도 이미 수많은 번역과 편집, 해석이 들어간 2차 창작물에 가깝다는 거죠. 와, 원본은 순수하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믿음 자체가 환상일 수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인용하던 고전의 문장들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특히 소설 속 시카리라는 인물이 아주 냉소적인 말을 던져요. 명언은 맥락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온갖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도 만점의 말이 된다고요. 활용도 만점의 말이라. 네. 본래 뜻과는 상관없이 듣는 사람 입맛대로 쓰는 사람 편한 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만능 키가 된다는 비판입니다. 권위도 없고 원본도 불분명한 텍스트가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그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권위도 허상이고 원본도 믿을 수 없다니. 이 차갑고 지적인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을 것만 같은데요. 다행히 이 소설이 우리를 그런 허무주의에 내버려 두진 않더라고요.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가 등장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지적인 혼란을 뚫고 나아갈 힘을 주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사랑, 러브입니다. 이 차갑고 지적인 미스터리를 끝까지 끌고 가는 동력이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을 하나로 묶는 띠가 바로 사랑이거든요. 생각해보면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던 그 명언 자체도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는 사랑에 관한 문장이었잖아요. 아, 맞네요. 작가 수주키 유이가 한 인터뷰에서 고전적이면서도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밝힌 걸 본 기억이 나요. 처음엔 이 지적인 소설이랑 사랑 이야기가 어울릴까 싶었는데 결국 이 모든 지식 탐구가 흩어졌던 가족과 연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재발견하는 과정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학문과 일상, 고전과 현대,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 섞일 것 같지 않던 요소들이 사랑이라는 접착제를 통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거죠. 소설 후반부로 갈수록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의 힘이 정말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지식의 차가운 세계에서 마음의 따뜻한 세계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손에 쥔 세 가지 키워드, 권위, 번역과 맥락, 그리고 사랑. 이걸 가지고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했을 법한 지점들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우선 주인공 도이치 교수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앞서 잠깐 말했지만 저는 이 인물이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설정과 달리 너무 불안하고 의존적인 모습이라서 좀 놀랐어요. 작가는 왜 이런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을까요? 그 불편함과 놀라움이야말로 이 소설이 현대사회에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풍자입니다. 도이치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권위라는 외부 시스템에 완전히 맡겨버린 현대인의 초상이거든요. 아, 현대인의 초상. 네. 자신의 감동마저 괴테라는 브랜드의 공식 인증을 받아야만 안심하는 인물이죠. 이거 전문가가 맞다고 한 거 맞아. 유명 유튜버가 추천한 거니까 좋겠지. 이렇게 외부의 인증 없이는 자신의 선택을 믿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저마다의 도이치가 조금씩은 들어있지 않을까요? 아, 듣고 보니 정말 제 마음이 찔리네요. 내 안에 도이치라. 그렇다면 도이치와 완벽한 안티테제, 정반대에 서 있는 인물, 시카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표절범으로 만들면서까지 학계의 권위를 파괴하려 했던 인물이잖아요. 일부 리뷰에서는 그를 거의 지적 테러리스트처럼 묘사하기도 하던데요. 솔직히 저는 그의 방식에 동의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동의하기 어렵죠. 시카리는 이 소설의 아나키스트이자 가장 과격한 질문을 던지는 인물이니까요. 그는 메신저를 죽이고 메시지만 남겨라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평가하는 것이 글의 내용 그 자체인가? 아니면 작가의 이름인가? 라고 말이죠. 그는 자신의 다른 필명으로 쓴 논문을 실명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일부러 무단 인용해서 스스로를 표절 작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네요.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건 죽은 거인들의 입을 빌려서 복화술을 하듯 선배 학자들의 이름값에 기대어 자기 주장을 펼치는 지식인 사회의 위선, 거기에 대한 가장 격렬한 저항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메시지의 내용보다 메신저의 이름이 더 중요해진 세상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이죠. 물론 그의 방식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가 던지는 질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그의 외침이 역설적으로 가장 시끄러운 방식으로 전달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 소설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엄청나게 많은 인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괴테, 헤겔, 니체는 물론이고 고전 영화, 팝송까지 끊임없이 등장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읽으면서 좀 피곤했어요. AI가 자료를 조합해서 쓴 소설 같다. 작가의 지적 허영심이 느껴진다는 일부 독자들의 비판에 공감이 가기도 했고요. 이건 작가의 역량 문제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장치일까요? 그건 명백히 의도된 장치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연간 1000권의 책을 읽는다는 작가의 그 방대한 독서량이 드러나는 지적 과시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자체가 소설의 핵심 주제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이 소설은 인용의 본질과 권위의 문제에 대해 묻고 있기 때문에 인용이라는 형식을 극단적으로 사용해서 독자에게 그 피로감과 의문을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용에 대한 소설이라서 일부러 인용으로 가득 찬 형식을 취했다는 거군요. 우리가 정보 과잉 시대에 느끼는 그 피로감을 소설을 읽는 동안 그대로 느끼게 만들려는 의도였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죠. 소위 책 덕후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이스터 에그를 찾는 지적인 재미를 주지만 동시에 정보 과잉 시대의 우리가 느끼는 지적 압박감과 피로를 그대로 재현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소설 속 한 문장처럼 이래서야 쓴 사람만 만족할 뿐 읽는 사람은 골치 아플 수도 있겠다는 불안을 작가 스스로도 이미 알고 독자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거죠. 아주 영리한 장치예요. 그렇군요. 그 의도를 알고 나니 소설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네요. 그럼 이 모든 지적인 혼란과 추적 끝에 소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나요? 한 리뷰에서 생각지 못한 밝은 곳으로 독자를 데려간다고 표현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토록 차갑고 회의적인 탐구의 끝이 어떻게 밝을 수가 있는 거죠? 결말이 학문적 진실의 승리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이치는 결국 그 명언의 출처를 밝혀내긴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 명언이 진짜 괴테의 말이든 아니면 어느 무명의 카피라이터가 만든 창작물이든 그것이 나를 울렸고 내 삶을 관통했다면 그 자체로 진실이며 가치가 있다는 것. 즉 외부의 권위가 아닌 나의 경험이 진실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아주 해방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누가 말했는가에 휘둘리는 노예의 독서에서 나는 왜 이 말에 감동했는가를 묻는 주인의 독서로 전환되는 순간이군요. 머리의 문제가 가슴의 문제로 바뀌면서 흩어졌던 가족관계가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묶이는 그런 따뜻한 화해의 결말을 맞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결말이 냉소나 허무가 아니라 따뜻하고 밝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식의 성벽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한 남자가 비로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이니까요. 결국 지식의 바다를 헤매던 한 남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는 등대를 찾아가는 이야기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당신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이 책을 덮고 나면 당신은 누가 말했는가가 아닌 나는 왜 이 말을 믿고 싶은가를 묻는 주체적인 독서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AI가 1초 만에 그럴싸한 괴테풍의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시대,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이런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의 눈과 귀가 진짜와 가짜를 완벽히 구별할 수 없다면 작가의 이름이 과연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면 인간의 창의성이란 앞으로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